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국토 수복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예, 벌이고 뺏긴 있는데 땅을 이제 되찾는 예. 이제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죠. 헤르손이란 지역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지역인 러시아로부터 빼앗긴 대도시를 이제 회복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1월 11일 정도 전후해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하면서 헤르손 시티, 헤르손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행정구역, 우리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를 이제 회복을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9월 10월에 동부 전선에서의 승리 이후에 남부 전선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의 가장 뜨거운 일들 저희가 냉철하게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유럽이 계속해서 네.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이 생기면 네. 되게 불안해져요, 저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유럽에서 일어난 그렇죠. 사건 때문에 전 세계가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70년간 유럽이 되게 평화로웠기 때문에 유럽 하면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분쟁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제 수많은 게 잠재돼 있는 상황에서 네네네. 지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네.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또 파장을 낳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자, 그 와중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국토 수복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예, 벌이고 뺏긴 있는데 땅을 이제 되찾는 예. 이제 그러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그중에 예. 지금 헤르손이란 지역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지역인 그렇습니다. 모양입니다. 뭐 일단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빼앗긴 대도시를 네. 이제 회복했던 거죠.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11월 11일 정도 전후해서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철수를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하면서 헤르손 시티, 그러니까 이제 헤르손이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행정구역 주죠. 네. 헤르손 주의 주도를 우리로 따지면 도청 소재지를 네, 이제 네. 회복을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9월 10월에 이제 동부 전선에서의 승리 이후에 남부 전선에서도 의미 있는 승리를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헤르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제일 오른쪽 아래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어요. 남쪽에 예. 크림반도랑 붙어 있는 쪽. 그렇죠.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조금 네.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화면 왼쪽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네. 빗금친 쪽이 이제 크림반도입니다. 아래쪽에 혹처럼 주머니처럼 튀어나와 있는 쪽이. 네. 그래서 여기는 2014년에 이제 이미 러시아가 이제 합병을 해서 이제 자기 땅으로 이제 만들어 놨던 지역이고요. 그 위쪽에 이제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넓게 되어 있는 지역, 여기가 이제 헤르손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어요. 네. 예,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꼭 서울처럼 꽤 큰 강이네요. 예, 상당히 큰 강입니다. 네네네. 드니프로 강이라고 그래서 유럽에서도 상당히 큰 강으로 꼽히는데, 이 강이 이제 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하구 지역에 이제 놓여 있는 도시가 이제 헤르손 시티라고 네. 하는 대도시입니다. 즉 헤르손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크림반도 북쪽에 있는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이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오른쪽 지도가 조금 더 크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네네. 예, 이렇게 해서 원래 그 전쟁 초창기에 보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순식간에 3월 2일 날, 2월 28일 날 개전해서 3월 2일 날 도시를 장악했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여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크림반도 주변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순식간에 치고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오데사까지 이제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죠. 미콜라이에프를 네네네네. 예, 그러다가 이 미콜라이에프에서 이제 저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헤르손 주변 지역들은 이제 좀 잠잠한 이제 그런 지역이었는데, 지난 7월부터 이제 이 지역이 격전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네. 7월부터 네. 우리는 헤르손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가한다. 남부 전선에서 공격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서부터 전쟁이 이제 격화됐죠. 전투가 네, 격화됐고 11월 9일 날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되게 이상한 형태로 이제 이 헤르손 이 드니프로강 북쪽 지역에서 철수를 한다라는 걸 공식으로 밝혔어요. 러시아가요? 예, 되게 형태가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 박명군 사령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이 철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 장관이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철수하는 게 맞다라고 그래서 빨리 병력을 빼라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 중에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전술적으로 후퇴를 했다. 아니면 전술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이야기 되는 게 일반적인데 좀 상당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형태를 취했을까도 사실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절대 철수하면 안 된다. 거기서 3만 명이 다 죽더라도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해서 반발한 이제 군부가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빼박으로 이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손이라는 이 지역은 이제 드니프로강 하구에 이제 위치한 지역이고 이제 헤르손주라는 행정구역의 주도가 이제 헤르손 시티라고 해서 대도시입니다. 상당히 이제 인구도 많은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옛날 제정 러시아 시절인 1778년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여제죠, 여자 황제 예카테리나 여제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흑해 함대 기항지로 하면서 이 헤르손이라는 지역이 이제 역사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손 같은 경우는 이제 내족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강을 따라서 흑해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요 곡물 수출 항구이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이나 농업기계 그리고 수산물 가공 등이 이제 발달한 지역이기도 이제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크림 반도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운하가 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면 크림 반도를 상당히 이제 괴롭힐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우리는 100만 병력을 동원해서 남부 지역 헤르손을 수복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하냐 우크라이나군. 너희들이 방어는 할 실력이 있어도 공격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난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동부 지역에 대규모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이지움이라든지 뭐 쿠판스크 같은 전략적 요충지들이 줄줄이 넘어왔죠. 네. 그래서 이 헤르손 이 남부 전선 지역은 동부 전선 공격을 위한 이제 성동격서 페이크 아니었냐.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게 이제 아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점점 그 노란색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하면서 점점 이제 영토를 넓혀나가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 날 이제 전면적으로 러시아군이 강을 건너가면서 그 드니프르강 북쪽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 회복한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강 이쪽으로는 다 회복을 했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강 넘어서 강을 이제 건너갈 것이냐,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수복하기 위해서 7월부터 상당히 차근차근 이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해준 이제 하이마스 장거리 이제 타격 무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러시아군 탄약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략을 했고요. 핵심은 이 지역의 이제 전쟁에서의 핵심은 이제 다리였습니다. 다리? 예, 왜냐하면 강 건너에 러시아군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에 건너는 다리만 끊으면 강 북쪽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러시아군은 이제 고립되는 거잖아요. 퇴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이제 공격하는 다리를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한 몇 달 동안 이제 지리하게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이 강 중에서 건널 수 있는 다리, 그 다음에 많은 병력과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다리는 크게 한 3곳 정도, 2-3곳 정도예요. 그래서 안톤 니우스키라고 하는 이제 다리가 하나, 대표적인 다리가 하나 있고요. 그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나바카호프카라고 하는 수력 발전소가 있어요. 근데 수력 발전소 위에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는데 요 두 곳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 다리예요. 핵심 다리였죠. 이 우크라이나군은 일단 이 다리를 격파를 해서 러시아군을 고립시키겠다라는 전술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도 많았어요. 아니 이 다리를 부수면 나중에 우크라이나군 너희들이 그 가고 싶어도 못 가잖냐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강 건너부터 확실하게 청소를 해놓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이마스 로켓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뭐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리 건너면 우리 한강에 많은 다리들이 있잖아요. 되게 크니까 공격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곳에서 포를 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60km, 예, 70km 네, 이렇게 네. 떨어진 곳에서 로켓을 쏴서 아, 다리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다리를 맞추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항공, 폭격기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제 파괴하기 가장 까다로운 목표가 뭐냐라고 그러면 대부분 다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이런 거 보면은 그 많은 영화가 전쟁 영화가 그 다리를 놓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네. 위에서 우리는 이제 땅에서 보면 꽤 큰 다리지만 뭐 한 1,500m, 3,000m 위에서 보면은 정말 실이에요. 아, 그걸 거기다 뚝 떨어뜨려가지고 이거를 맞춘다? 그러니까 정밀 유도 장치가 있지 않은 이상. 그렇죠. 예. 매우 어려운 거죠. 아니면 아주 초저공으로 날아가서 그 위에다가 예, 바로 이제 예. 쏟아 부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 놔둘 리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군이 예. 숱한 피해를 입은 게 이제 뭐 타노이 철교라든지 몇 개 그 핵심 루트를 공격을 하다가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트남 월맹군도 저쪽에서 미군이 공격할 뻔히 아니까 겹겹이 방어망을 쌓아놓고 네네. 들어오면 격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풀린 게 이제 72년부터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이제 레이저 유도 폭탄, 뭐 페이브웨이라고 그러죠. 전투기가 쭉 날라오는데 이제 전투기 한 대는 이제 레이저로 그 목표를 겨냥하는 그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레이저로 그 지역을 딱 쏘면 맞으면 네. 거기서부터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레이저 빛이 우리가 이제 빛을 딱 비추면 네. 어느 지역에 딱 맞으면 아, 예, 반사돼서. 그 반사돼서 확 빛나는 사람 네, 눈에는 네. 안 보이지만 네. 예 그러면 그 반사되는 레이저 빛을 쫓아가는 장비를 다룬 센서를 다룬 예 폭탄을 떨구면 네, 네, 이제 네. 지가 뒤에 날개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아래 위로 조정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지가 그 목표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를 파괴하는 게 좀 쉬워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전히 이 다리 공격은 쉽지 않은 이제 이런 일인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군이 너무 잘 부수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한 것처럼. 결코 쉽지가 않군요. 예, 그래서 6월부터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하이마스 이 전쟁에서 유명해진 하이마스를 동원해가지고 네. 이제 이 다리를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공격했어요. 음. 근데 이제 명중은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하이마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탄두가 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탄두가 몇십 킬로 정도밖에 네네.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리를 뭐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교량인데 드니프로강을 건너오는 교량인데 꽤 큰 교량이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 하이마스 로켓 다연장 로켓이 한 발 정도 맞아봐야 상판에 이제 조금 구멍이 나고 끝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직격을 맞아도. 아, 뽕 뚫리고 마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라는 것들은 교각, 상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네. 교각이 무너지면 일이 커지는 거고 음. 상판에 구멍이 나는 정도는 뭐 어떻게든 금방 때웁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이렇게 미사일을 쏴서 상판이 구멍이 뚫리면 러시아군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쏘고 그럼 러시아군이 또 이걸 보수를 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쏜 다음에 쏘면은 상대방이 이제 보수하려고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다시. 거기다가 이제 그걸 때려가지고 그 러시아군 아. 수비 이제 그 공병 이제 병력하고 장비를 타격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전과를 올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몇 달 동안 치킨 게임을 합니다. 끊임없이. 아, 이거 두고요. 예, 이걸 두고. 그러다가 이제 피해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네. 러시아군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교량 복구를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계속 인명 피해나 장비 피해가 나는데 뭐 기다렸다는 듯이 때려대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은 다리 사용을 이제 잠정적으로 포기를 하고 이제 부교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푼톤, 이제 문교라고 그러죠. 뗏목처럼 아. 우리 이제 일본식 부교 중에 하나씩 교절을 하나씩 띄워놓고 이제 배로 이제 밀어서 그 위에다가 뭐 전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네네네. 뭐 장갑차든지 이런 걸 싣고 밀어다니는 식으로 물자를 이제 공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 물자를 실을 때까지 또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가 도착하면 거기에 이렇게 우우 몰려가야 되니까 거기다 또 때려요? 고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이 모일 때쯤 되면 때리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9월, 10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점 이 보급로들이 차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 3만 명 정도가 이제 드니프르강 북쪽에서 이제 고립이 돼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동부전선에서 이제 전과가 커지고 있는 사이에 네. 남부전선에서는 남부전선에 있는 병력이 동부전선으로 다시 이동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 공격을 이제 가하면서 그 이제 공세를 강화했던 거고 네. 러시아군은 이제 동부전선에서 무너지고 나니까 남부전선을 뺏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다 한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제 투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 같은 경우도 이 상당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 이제 공격 모드가 쉽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했지만 네. 러시아군도 이 지역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진지, 참호 이런 것들을 겹겹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을 해도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네네. 예.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부터 네.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공세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마을 하나 둘씩 이제 찾게 됐고요. 그다음에 지난 10월 8일 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크림 대교라고 그러죠. 아, 네네. 네, 아조프해를 건너서 네. 이제 그 크림반도로 바로 들어가는 네, 그것 때문에 난리 한번. 예, 그거를 이제 붕괴를 이제 시키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헤르손 지역의 보급이 더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예, 남쪽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됐는데 이 루트가 막히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이제 공격하기가 방어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10월 22일 날 러시아는 이제 주민들한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남쪽으로 대피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11월 달에 이제부터는 단계적으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이제 본격적인 공세가 되면서 이제 일거에 11월 11일 날 철수를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끝나게 됐던 거죠. 보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저 어디 점령했다가 철수한 지역이 지금 좀 있나요? 그렇죠. 동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큰 철수를 3번 했어요. 키이우 주변 지역을 공격한다고 한 번 쫙 했다가 갑자기 이제 북부 지역에서 철수했고 네.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그러니까 몇몇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다가 한꺼번에 쫙 철수를 했고 남부 지역에서도 이번에 헤르손 지역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이제 일각에서 네. 뭐 러시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군은 공격하는 걸 보면 369 방어는 그래도 공격보다 잘해서 한 2류쯤 되는 것 같고 철수는 1류다. 근데 철수는 정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귀신같이 해요. 정말 아주 과감하게 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철수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할 거면 정말 전혀 여지가 없이 그냥 이거 좀 더 지켜볼까? 이런 망설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거든요. 네네네. 한꺼번에 쫙 빼야 되는데 정말 잘 빼요. 공격은 3류, 지키는 건 2류, 철수는 예, 철수는 1류. 예. 네. 이렇게 좀 비아냥적인 표현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강 북쪽, 드니프로강 북쪽은 전부 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회복을 이제 한 상태가 됐죠. 여기를 경계로 그럼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경선이 적절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남부 지역 그래서 동부 지역에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이 정도에서 휴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도 이제 들겠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용서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크림반도까지 다 말끔하게 다 탈환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지금 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요쪽 요 오른쪽에 그 노바카로프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에서 이제 운하가 크림반도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드니프로강 강물이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가서 전체 상수원의 한 90% 정도를 책임지는데 우크라이나가 여기 목줄을 쥐게 되면 이 크림반도는 상당히 이제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정프로님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정도에서 이제 끝내는 거 아니냐. 강 건너는 게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꽤 넓은 강이거든요. 다리를 폭파했다는 건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이 정도에서 우리 서로 네. 마무리하자라는 네. 정도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폭이 한 2km에서 4km까지 돼요. 파리로 내려가서. 강이?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넓다. 건너기가 어려워지는 지역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아래쪽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이제 강변에 러시아군이 이제 콘크리트로 진지 구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그러니까 11월 한 15일, 16일 사이에 계속 그 우크라이나군이 강을 건넜다라는 이제 보도들이 미확인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공격하냐? 그 드니프로강을 건넜다고요? 예, 건너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지금 이 제일 좌측 하단에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처럼 튀어나와 있는 지역 있죠? 네. 네네. 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 중에 제일 흑해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좀 바다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겁니까? 예, 바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네. 여기가 이제 그 킨부른 반도라고 합니다. 킨부른 반도라는데 여기에 이제 상륙을 했다. 우크라이나군 이제 특수부대들이 상륙을 했다라는. 그래서 동영상도 돌고 있어요. 상륙한 상륙한 모습들이. 모습.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은 방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군 방어선이 실제로 이제 아래쪽 강 하단 쪽에 여러 가지 색깔로 쭉 표시되어 있는데 이 제일 왼쪽에 보면 여기 마우스로 가리키는 이쪽 지역은 현재 방어선이 없죠. 아, 예. 방어선이 제외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네.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지역에 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물이 밀물 때는 저런 식으로 쭉 모래톱이 아주 가늘게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물이 빠지면 좀 넓어진 습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네. 예. 보기는 뭐 이쁘고 놀기는 좋은 지역입니다만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뭐 방어하기 어려운 지역이니까 그냥 전술적으로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이 반도부터 킴브룬 반도부터 해서 네. 또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음. 예, 그래서 아주 고속 기동전을 전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 후방을 또 공격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화면 좌측에 보시면 이 헤르손 밑에 쪽 여기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이 밑에 쪽은 지금 흑해랑 접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군도 해군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군 흑해함대도 지금 완전히 항구 속에 처박혀가지고 네.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민간 선박을 탈탈 끌어모아가지고 네. 이 지역의 뒤쪽에 기습적으로 상륙을 이제 시킬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군이 그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습적인 전술을 이제 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 전쟁이 계속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점령한 이후에 서방의 논조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겨울철에 한두 번 정도 더 공세를 해서 동부전선이든 어디든 좀 일부 회복을 하고 이제 슬슬 본격적인 휴전 협상에 좀 나서는 게 아. 맞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유럽도 지금 굉장히 좀 그렇죠. 곤란할 거예요. 괴로운 상태고 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대해서 6차례 이상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건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미국 CIA 국장이랑 러시아 이제 정보 당국이랑 이제 튀르키예나 다른 지역에서 최근 만나고 있다. 아. 예, 이런 이제 보도도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강대국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 건너가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가 이제 대충 마무리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그걸 거부를 하고 계속 강을 건너는 게 여기서 만약에 중단하면 이제 너희들 거기까지지 이제 휴전해라고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도 모르니까 네네. 계속 공세를 가하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줘봐야 러시아군이 또 정비해서 반격에 나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의 뭐 병력이나 아니면 좀 물자 같은 것들은 괜찮은 모양이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토를 비롯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좀 계속 지원을 해주는 해주고. 거죠. 그 동안에 이제 감질나게 주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최근에 이제 대량의 자주포를 이제 공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러시아가 이제 확실히 이제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손절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이제 드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이제 동원령 내렸잖아요. 총동원령. 네네. 그러면 그 동원령 내린 병력들이 바로 그냥 전선에 투입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멀리는 영국, 뭐 캐나다, 뭐 이런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이런 지역에서 나토 기준에 맞춰서 훈련들을 최장 24주, 짧게는 뭐 한 5, 6주 정도 받아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력 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부분 동원령이었고 우크라이나는 총동원령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후의 국가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보급을 갖춰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원이라는 게 천년만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밀어붙여서 이제 완벽하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과연 이제 서방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제 생각들이 어떤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 나라가 전쟁을 계속 하느냐 마느냐에 뭐 여러 주변국들의 또 뜻들이
뭐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사실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1950년에 시작이 돼서 51년에 사실 끝났어야 돼요. 예, 우리가 다시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이제 145 퇴했다가 다시 수복한 이후에 다 끝내고 싶어 했어요. 네. 그런데 스탈린이 안 돼. 예. 라고 하면서 전쟁이 53년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스탈린이 사망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역시 네. 이제 누군가 이제 강대국 중에서 계속 전쟁해야 돼라고 하면 오래 끌 가능성이 높고 강대국들끼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또 종료될 있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겨울철 한두 번 정도의 공세 그 다음에 봄철에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또 한두 번 공세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하여튼 마음이 좀 짠한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자, 그럼 일단 우크라이나 헤르손 수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네. 정리하고요. 이후로 또 어떻게 바뀌는지는 그렇죠. 계속해서 저희가 전황이 바뀔 때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속한 정보 안정적으로 빠르게 또 정리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사랑, 행복, 일, 돈, 성공, 미래, 죽음. 심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전문가 김경일 교수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행복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 분명한데 중요한 건 행복은 뭔가가 있는 상태라는 건 분명합니다. 나쁜 게 없는 상태로 보통 정의 내리지만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본다라고 얘기하면 내 아이를 안았을 때 이거 느끼는 그거는 진짜 뇌가 정말 격하게 반응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심리적 함정들 3프로TV가 준비한 10시간의 마음 수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수강 신청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